항모와 잠수함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진 게임이었습니다. 2024년 9월 필리핀 국방부 한 장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남중국해는 조용히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마닐라 국방부 합참 브리핑실에서 서방 고문단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손쓸 도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함정과 해경선이 매일 밀고 들어오는데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항모는 한 척에 수조 원이 듭니다. 잠수함은 건조에만 10년이 걸리죠. 하지만 중국은 매일 압박을 일상화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현지 장성들은 이미 절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서 한 장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에 그거 바다도 막지 않습니까? 대체 한국의 무엇이 바다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필리핀에 제안한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없이 미사일을 막는 한국의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해양 전력과 미사일 체계를 다뤘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중국해, 필리핀 연안 가까운 해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압박이었죠. 중국 함정과 해경선이 평시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항로를 막고 어선을 쫓아내고 그냥 버티고 있었죠. 현지 합참 브리핑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함정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한 장성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절망이 섞여 있었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쟁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패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걸 말이죠. 해군력의 격차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산업의 격차였죠. 함정을 사도 정비할 독이 없고 정비해도 부품이 없고 부품이 있어도 숙련된 인력이 없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패가 갈렸죠. 항모와 잠수함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서방 고문단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사형 선고였죠. 예산도 시간도 산업 기반도 없는 나라들에게는 말입니다.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남중국해는 넓어 보이지만 미사일의 반경으로 보면 작은 연못이었죠. 반경 300km면 주요 해역이 통째로 잠깁니다. 한번 밀리면 섬도 항만도 교통로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비용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현지 장교가 낮게 말했습니다. 함대로 맞서는 순간 전투가 아니라 파산이 먼저 온다는 뜻이었죠. 중국은 매일 압박을 일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심리전이었죠. 현지 언론은 연일 대한 부재를 보도했고 민심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분석가였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단 한 장의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해군력도 없는데 바다를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죠. 한국의 천무 그거 탄도도 쏘지 않습니까? 회의실 끝자리에서 한 장교가 낮게 물었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 이어졌습니다. 해군력의 대체 육상 기반 타격 바다를 막는 게 아니라 접근을 거부하는 개념 말이죠. 나는 메모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Denial Landminus Based Strike. 그리고 옆에 단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코리어. 그날 밤 나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무가 뭔지, 왜 여러 나라가 주목하는지 말이죠. 20년 동안 전쟁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전투 없이 지는 전장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함대를 만들 시간은 없었죠. 그렇다면 함대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의실에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천무에 대한 기초 분석이었죠.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말했습니다. 탄도로 배를 맞힌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서방 무기상 출신 고문이었습니다.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죠. 나는 곧바로 반문했습니다. 가능하냐가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는 시도했고 누군가는 성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죠.
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소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도 미국 항모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로켓 기술을 가졌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유도였죠. 탄도미사일은 마하급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목표물은 움직이는 배입니다. 나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사일이 하강하는 각도, 배가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 표적을 따라가야 하는 유도 시스템 말이죠. 끝까지 표적을 추적해서 마치는 게 벽이었습니다. 소련은 결국 핵탄두로 우회하려 했죠.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핵으로 해결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비효율이었죠. 핵을 쓰는 순간 전면전이 됩니다. 억제가 아니라 파국이 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DF-21D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무기죠. 중국은 위성과 정찰 자산을 총동원했습니다.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데이터 링크로 미사일에 계속 전송했죠. 탄도는 땅을 때린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겁니다. 그들은 바다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봉쇄하는 겁니다. 한 장성이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된 겁니까?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중국은 주장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홍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후티 반군 이야기였죠. 비정규 전력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조직이죠. 그런데 그들도 해냈습니다. 후티는 표적 위치를 외부에서 갱신받아 타격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미사일 자체가 아니었죠. 표적을 찾고 추적하고 전송하고 유도하는 시스템 전체였습니다. 강대국이 마음먹으면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위성도 조기 경보기도 무인기도 가지고 있죠. 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천무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본론이었습니다. 천무는 이미 로켓과 전술탄도를 쏘는 플랫폼입니다. 검증된 발사체계죠. 나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함 기능을 얹으려면 데이터 링크 기반 중간 유도와 종말 유도가 관건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눈과 신경입니다. 나는 화이트보드에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위성, 무인기, 레이더, 그리고 발사 차량을 연결하는 선말이죠. 표적을 보는 눈,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는 뇌가 있어야 합니다. 한 동남아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발사 차량으로 바다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랫폼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눈과 신경만 붙이면 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니었죠. 계산이 시작되는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해군이 약할수록 육상 타격이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덧붙였습니다. 함대를 만들 시간은 없다. 하지만 함대를 멈추게 할 방법은 있다. 그날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바다를 때린다는 말이 아니었죠. 바다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련은 실패했고 중국은 성공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실전에서 증명해버렸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천무가 그 다음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거의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졌죠. 중국 함대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해군력 증강은 시간과 돈과 산업 기반이 필요했죠. 하지만 위협은 매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억제 수단이었죠. 천무 플랫폼의 장점이 이때 명확해졌습니다. 탄종만 바꾸면 역할이 바뀌는 구조였죠. 로켓으로 지상을 제압하고 전술탄도로 정밀 타격을 하고 여기에 대함 기능을 추가하면 같은 플랫폼이 지상과 해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교육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정비 부품이 공통화되고 보급 체계가 단순해졌죠. 운용의 경제성이 폭발하는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따라오는 복잡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컴퍼스로 원을 그렸죠. 160km 반경, 그 다음 300km 반경이었습니다. 주요 해역 대부분이 커버됐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반경 하나로 해역이 계산되는 순간, 이건 함대 대 함대의 싸움이 아니게 됐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개념이었죠. 동남아 분석관들이 지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은 깨닫고 있었죠. 우리는 바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다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 및 요격 능력 논쟁이었죠. 서방 무기상과 기존 해군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함 탄도를 막을 방패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는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과 공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 비교였죠. 포화 공격과 방어 비용의 대결이었습니다. 요격은 가능해도 계속 요격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함 탄도는 한 발 명중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접근 의지 자체를 꺾는 무기였죠. 방어 측은 모든 미사일을 막아야 하지만 공격 측은 단 하나만 통과시키면 됐습니다.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천무 2.0의 지대공 방어 체계까지 묶이는 패키지였죠. 공격과 방어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한 나라에서 한 번에 조달하면 통합 운용이 쉬워졌습니다. 데이터 링크가 하나로 연결되고 지휘 체계가 단순해지고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었죠. 여러 나라에서 따로 사면 호환성 문제가 생기지만 한 패키지로 오면 그런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한국방산의 전략을 읽었습니다. 단품 판매가 아니었죠. 작전 패키지를 파는 겁니다. 무기만 넘기는 게 아니라 싸우는 방법 자체를 설계해주는 구조였습니다. 동남아군 수뇌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구매가 아니라 전략 도입이었죠. 해군력이 약한 나라도 해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나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천무 2.0은 발사기가 아니라 바다를 잠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날 회의가 끝난 뒤 한 현지 장교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군이 약하다는 건 더 이상 포기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육상 기반 타격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었죠. 지도 위에 그려진 원 하나가 모든 계산을 바꿔놓았습니다. 함대를 만들 시간은 없었지만 함대를 막을 방법은 생긴 겁니다.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이제 늦었습니다. 중요한 건 접근할 용기가 남느냐였죠. 한국은 단품이 아니라 작전 패키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놀라웠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기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략으로 봤죠.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서방 무기상 출신 고문들이 먼저 움직였죠. 기존 해군파와 일부 군 고위층이 가세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기술적 회의였습니다. 탄도 미사일로 움직이는 함정을 맞힌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죠.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더 정교했습니다. 전자전 시나리오였죠. 위성이 교란되면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링크가 끊기면. 미사일은 장님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답변을 준비했지만 그들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경고가 이어졌죠. 위성 파괴, 통신 교란, 전면적인 전자전 환경에서 이 체계가 작동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논리는 현실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팔고 있었죠. 실패 가능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회의실을 압박했습니다. 만약 첫 실전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중국을 더 자극하는 결과만 낳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 역시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분석하며 배운 게 있었죠. 이론은 항상 완벽하지만 실전은 다른 얼굴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이 체계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도입한 국가는 중국의 보복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 나라를 위험으로 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죠. 해군력 중심 질서를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암묵적 협박도 있었습니다. 기존 체제는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시도는 위험하다는 논리였죠.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기술 논쟁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아니라 만약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했죠. 나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방향인가, 실패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자기 의심이 밀려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동남아 장교가 회의실 뒤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물었죠. 장군님, 지금 우리가 가진 해군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죠. 회의론자들도 서방 고문들도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중국의 압박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것, 바다는 이미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실패는 더 확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이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회의론자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자전으로 눈이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장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분 교란 속에서도 작동 가능성은 남아있죠. 데이터 링크가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 체계와 자율 유도 기능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위협은 남습니다. 나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무기의 목표는 명중률이 아닙니다. 접근을 망설이게 만드는 겁니다.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함대 사령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해역에 대한 탄도가 배치돼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항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재계산하게 되죠. 요격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포화 공격 앞에서 요격 체계가 버틸 수 있느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별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방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격을 망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억제입니다. 한 장성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그날 회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기술 논쟁에서 전략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방법으로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나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시작되지 않을 때 끝난다.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라 접근 거부 무기였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교전 시나리오였죠. 남중국해 주요 해역에서 중국 함대가 접근하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명중률 수치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튀어나왔죠. 접근 시도 자체가 급감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속 중국 함대는 처음엔 통상적인 항로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대함 탄도 사거리권에 들어가는 순간 항로가 바뀌었죠. 우회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멈추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분석관들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요격 계산 때문이었죠. 함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과 공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 비교였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훨씬 비쌌죠. 포화 공격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천무 발사대 여러 대가 동시에 탄도를 쏘는 상황이었죠. 함대는 모든 미사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통과하면 함정 한 척이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막을 수는 있어도 계속 막을 수는 없었죠. 요격 미사일은 한정돼 있고 보급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어 측이 먼저 지친다는 냉혹한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공격 측은 한 발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방어 측은 전부 막아야 하는 비대칭이었죠. 한 장교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중 이전의 접근이 사라졌다고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진짜 위력은 맞히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다음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지도 위에 원이 그려졌습니다. 160km 반경, 그 다음 300km 반경이었죠. 주요 항로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해역, 기지, 분쟁 해역이 모두 커버됐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석관이 계산을 발표했습니다. 새 함정을 도입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잠수함은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천무 기반 체계는 기존 인프라로 빠른 전력화가 가능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이 있고 정비 체계가 갖춰져 있고 보급선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탄종만 추가하면 됐죠. 플랫폼은 이미 운용 중이었습니다. 현실적 기적이었습니다. 미래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였던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달라졌죠. 회의적이던 눈빛이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질문의 종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언제 배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죠. 기술적 회의가 아니라 일정과 예산에 대한 논의로 바뀐 겁니다. 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기술이 아닙니다. 결심입니다. 한 장성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자료를 계속 넘겼죠. 숫자를 확인하고 지도를 보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계산이 답을 주고 있었죠.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나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함대를 만든 게 아니다. 바다에 금을 그었다. 회의가 끝난 뒤 여러 장교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다시 펼치고 반경을 다시 계산하고 배치 지점을 논의했죠. 이건 더 이상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은 나라를 위한 무기냐고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나라는 함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는 함대를 막을 방법이 필요했죠. 천무 2.0은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명중률보다 먼저 사라진 건 적의 용기였다. 숫자는 감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지도 위의 원은 명확했습니다. 억제 성공이라는 개념을 처음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이기는 게 아니라 막는 것이었죠. 회의실의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능성을 논하던 자리가 실행을 준비하는 자리로 바뀐 겁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움직인 겁니다. 남중국해 분쟁 해역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공지했죠. 단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접근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진이었습니다. 현지 합참은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위성사진이 계속 들어왔죠. 구축함, 호위함, 지원함이 편대를 이루며 특정 해역으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 내부는 공포에 가까운 긴장 상태였습니다. 정치권이 흔들렸고 언론은 연일 위기를 보도했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압박이 뒤따랐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우회 경고였죠. 특정 무기 체계 도입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해석은 명확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천무 기반 대함 체계를 배치하지 말라는 암묵적 협박이었습니다.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기존 해군파와 정치권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극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지금 시험하면 중국을 더 자극한다. 외교적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수뇌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신중론이었죠. 지금 시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자극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결단론이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주장이었죠. 중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기회는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죠.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험하지 않으면 실전은 더 잔혹합니다.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전쟁보다 준비된 억제력이 낫다고 말이죠.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실패라고 말이죠.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중국 함대는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전급 시뮬레이션과 연동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죠. 실제 발사는 하지 않지만 전 과정을 모해 실행하는 겁니다. 위성 정찰 자산이 가동됐습니다. 무인기가 목표 해역으로 향했죠. 해상 표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무 발사 체계가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링크가 연결됐죠. 위성에서 내려오는 표적 정보가 발사 통제 시스템으로 전송됐습니다. 작전실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니터마다 데이터가 흘렀죠. 표적 좌표, 이동 속도, 예상 항로가 실시간으로 갱신됐습니다. 중간 유도 단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가정하고 궤도 수정 명령이 전송됐죠. 데이터 링크 유지율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종말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표적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최종 유도가 가능한지 테스트했죠. 시스템은 표적을 추적하고 궤도를 재계산하고 명중 확률을 산출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유지율, 종말 단계 정확도 모두 예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다음이었습니다. 전자전 환경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의 전파 교란이 투입됐습니다. 중국이 전자전을 펼치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었죠. 위성 신호가 흔들렸고 데이터 링크에 잡음이 섞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신호가 약해졌지만 끊기지는 않았죠. 부분 교란은 있었지만 완전한 실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자율 유도 모드로 전환됐고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 포착 확률이 계산됐죠. 충분히 마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작전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시나리오에서도 체계는 작동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한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도 명중 가능성은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이죠. 나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회의론자들도 침묵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보고서를 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각오를 확인하는 날이었죠. 중국이 움직였다는 건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전자전은 있었지만 침묵은 없었습니다. 신호는 약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뒤 한장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론이 아니라고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서면 더 비싸집니다. 지금 시험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처음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랐던 날, 우리는 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움직였고 우리도 정말 준비됐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중국 함대의 항로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죠. 위성 분석 자료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과거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접근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처럼 가까이 오지 않았죠.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먼저 변했죠. 그게 더 정직한 답이었습니다. 정보 분석팀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패턴 변화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죠. 접근 거리 증가, 훈련 구역 축소, 정찰 자산 운용 방식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과거 항로와 현재 항로를 겹쳐 표시했죠. 선이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천무 배치 예상 지역을 피해가는 패턴이었습니다. 누군가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따지고 위험을 평가하고 이득을 재검토하는 것이었죠. 그게 억제였습니다. 동남아 내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군 수뇌부 회의에서 달라진 공기를 느꼈죠. 이전의 절망감이 사라졌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론이 현실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해군력 열세 국가도 해상 주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통제는 아니었죠. 하지만 최소한 밀리지는 않게 됐습니다. 현지 장교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쫓기는 쪽은 아니라고 했죠. 매일 압박당하던 입장에서 계산을 강요하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발트 3국이었죠. 러시아 해군의 압박을 받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흑해 연안 국가들이었죠.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해군력은 약한데 위협은 코앞이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그 책에 한국 거 맞느냐는 것이었죠. 천무 2.0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이건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해양 전략의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NATO 본부에서도 보고서 요청이 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일을 분석하라는 것이었죠. 특히 억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원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천무 2.0은 단순 무기 진화가 아니라고 적었죠. 해군이 강한 나라의 독점을 깨뜨린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에게 전략적 발언권을 준 무기였습니다. 함대가 없어도 바다를 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죠. 항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거리가 평균 40km 증가했고 체류 시간이 30% 감소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겼습니다. 바다는 그대로였지만 의미는 달라졌죠. 중국 함대는 오지 않았고 그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현지 분석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이 달라져 있었죠. 자신감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에서 숨을 쉰다고 말이죠. 매일 압박당하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억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투가 없으니 뉴스도 없죠. 하지만 그게 성공입니다. 나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군력의 민주화라고 말이죠. 강대국만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천무 2.0은 한 나라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언어였습니다. 힘이 없어도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국제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육상 기반 해양 억제 체계에 대한 강연이었죠. 관심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문제였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지 않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바다는 달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았지만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중국 함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게 됐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었죠. 한 NATO 분석가가 내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의도한 거냐고 말이죠. 질서를 바꾸려고 계획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은 계산을 바꿨다고 말이죠. 항로가 바뀌고 거리가 늘어나고 접근이 망설여지는 바다. 그게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 그게 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죠. 남중국해만이 아니었습니다. 발트해에서도 동유럽 연안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뉴스도 없었죠. 하지만 접근 방식과 거리가 바뀌었습니다. 군사 행동보다 먼저 바뀐 건 계산식이었습니다. NATO 본부에서 종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양 억제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죠. 천무 2.0이 핵심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국제사회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명확했습니다. 해군력이 약하면 바다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육상 타격으로 바다를 잠글 수 있다는 개념이 확산됐습니다. 천무 2.0은 해상 패권의 문법 자체를 바꾼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항모도 없고 대형 함대도 없어도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발트 3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무 기반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죠. 이미 K2 전차를 도입한 나라였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문의를 보냈습니다. 흑해 연안 방어가 목적이었죠. 억제력은 더 이상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억제였습니다. 작은 나라도 가질 수 있는 권리였죠. 나는 유럽 순회 강연을 다녔습니다. 각국 국방부와 참모본부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남중국해 사례를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죠. 청중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를 봤기 때문이었죠. 한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느냐고 말이죠. 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먼저 제안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이죠. 단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작전 설계를 파는 겁니다. NATO 전략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방산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선택지를 판다는 평가였죠. 나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가능성을 판 것이었죠.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남중국해에 파견됐을 때 나는 한국을 가성비 좋은 방산국으로 봤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가 떠올랐죠.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을 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무기를 설계하는 나라로 봅니다. 먼저 쏘는 법이 아니라 못 오게 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였죠. 20년 동안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묻습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억제가 승리보다 앞섰죠. 천무 2.0은 함대를 격침시키기 위해 태어난 무기가 아닙니다. 그 함대가 출발조차 하지 않게 만드는 무기였습니다. 강한 나라만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산을 바꾸는 나라가 질서를 만들고 있었죠. 그 계산을 가장 먼저 보여준 이름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죠.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기 시장의 변화냐 아니면 전략 사고의 변화냐고 말이죠. 나는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후자라고 했습니다. 약한 나라도 강한 나라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 무기의 성적표였죠. 바다는 넓었지만 선택지는 이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함대를 만들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길이 생긴 겁니다. 질서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항로가 바뀌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접근이 망설여지는 바다가 됐죠. 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다. 작은 나라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군력이 약해도 바다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한국이 증명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문의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에서 온 것이었죠.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천무 2.0 체계를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NATO 본부 건물 너머로 하늘이 보였죠. 2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와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작은 나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었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죠.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무기를 만드는 쪽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